옛날부터 울거나 떼를 쓰는 아이에게는 망태기 아저씨가 잡아간다라든지 호랑이가 잡아간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면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하는데요. 삼국지의 오나라에서는 우는 아이에게 장묘가 온다라고 하면 무서워서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나라에서는 장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장묘가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합비로 쳐들어온 10만 명의 오나라군을 개박살내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장묘를 무시무시한 인물로 만들어준 합비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둔 유비와 송권은 재빠르게 형주의 땅 따먹기를 시작하죠. 위나라의 조인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형주는 모조리 유비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손권은 형주 땅을 돌려달라고 유비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유비는 그러면 나는 어디 사냐면서 촉땅을 먹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했죠. 한편 위공의 자리에 오른 조조는 213년 재차 강남 진출을 목적으로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진격했습니다. 그렇게 유수까지 도착한 조조군과 이를 막기 위한 손권군은 서로 대치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손권은 직접 빠른 배를 타고 조조 진영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손권이 지휘 중인 군대에서 철수를 알리는 북을 치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조조는 아들을 낳으려면 응당 손중모 같아야지 유경승의 아들들은 개돼지와 같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는 몇 번 오군을 공격했지만 여몽이 방어하고 있는 오군을 뚫지는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권은 조조에게 그냥 돌아가라며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본 조조는 진짜로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장강 북쪽에 있는 지역이 오나라 군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 우려되어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더 안쪽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했으며 근처에 있던 성인 합비에는 장묘와 이전 그리고 악진에게 지키라 명했죠. 그러던 214년 유비가 촉당을 평정했다는 소식이 손권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권은 사신으로 제갈근을 보내 약속대로 형주 땅을 돌려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유비는 약속과는 달리 이제는 서량을 먹으면 바로 형주를 돌려주겠다며 제갈근을 돌려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권은 격분했고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장사 영능 계양 세 군의 태수를 파견해버렸죠.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관우는 손권이 보낸 태수들을 내쫓아버렸고 더 빡친 손권은 병사를 출진시켜 세 군을 강제로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직접 오만의 군사를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왔고 관우는 익양으로 출진했으며 그렇게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죠. 그때 양군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조조가 장로의 항복을 받아 한중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유비와 손권은 급하게 화해를 했는데 형주는 강하 장사 계양을 손권이 먹고 유비는 남군 영능 무릉을 먹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죠. 또한 조조가 한중에 가 있는 틈을 타 손권은 10만의 대군을 일으켜 눈엣가시 갔던 합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합비를 지키고 있던 인물은 장묘 악진 이전과 고작 7,000명의 병력이 다였죠. 장묘는 오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조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원군이 아니라 달랑 조조의 교서 한 장이었는데요. 그 교서에는 오군이 도착하면 장묘와 이전은 나가서 싸우고 악진은 성을 지켜라 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본 장수들은 병력차가 10배 이상 나는 적군을 상대로 성을 나가 싸우라니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장묘는 적이 도착해서 정비를 하기 전에 기습을 감행해 기세를 꺾어 놓으면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가 싸우라는 지시인 것 같다라며 두 장수에게 말한 뒤 출진 준비를 했죠. 하지만 이전과 악진은 장묘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의 숙부인 이건을 죽인 것이 바로 여포군이었기에 이전은 장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진은 장묘와 접점이 별로 없었지만 조조가 반동탕연합군에 참전했을 때부터 조조군에서 전장을 누비던 자신이 항복한 장수 출신임에도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장묘를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물쩡거리는 모습을 본 장묘는 격분했고 성패는 이 기습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러냐며 니들이 가기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버렸죠. 그러자 이전과 악진은 반성하며 장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장묘는 800명의 정예병으로 된 결사대를 모집한 뒤 소를 잡아 소고기 파티를 열어 배불리 먹였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동이 틀 무렵 장묘와 이전은 말에 올라 결사대 제1선두에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오나라군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오나라군의 수십 명과 장수 2명을 죽이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그대로 돌격을 감행해 대장기가 나부끼던 손권의 숙소 코앞까지 들이닥쳤죠. 그러자 손권을 비롯한 오나라군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손권은 얼른 도망쳐 근처에 있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러자 장묘는 손권을 향해 욕을 하며 내려와 싸우자 했지만 이미 장묘의 무서운 기세에 기가 눌려버린 손권은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묘의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손권은 얼른 포위해 섬멸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장묘는 손쉽게 포위망을 돌파해버렸죠. 심지어 포위를 뚫고 나가고 있을 때
미처 장료를 따라 나가지 못하고 낙오된 병사들이 장군,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장료는 다시 오군 진영에 뛰어들어 나머지 병사들도 구출한 뒤 유유히 합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비의 수비를 강화하자 위나라군의 군심은 안정되어 갔고 여러 장수들은 장료의 눈부신 활약에 모두 감탄했죠. 새벽에 시작한 이 전투는 정오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고작 800명의 병력으로 10만이나 되는 오군을 헤집어 놓았다 보니 오나라군의 사기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리고 장료의 기세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장료와는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료의 이 기습은 소설 같아 보이지만 정사 장료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죠. 이후 사기가 꺾여버린 오나라군은 몇 번 합비를 공격하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고 얼마 안가 군내에 전염병까지 돌자 손권은 철수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손권은 철군하는 오나라군 제1후미에서 병사들을 지키다가 가장 마지막에 철수하겠다고 했죠. 사실 이 짓이라도 해야 덜 쪽팔릴 것 같긴 한데 한 나라의 군주로서 제일 위험한 곳에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손권은 약 군사 1000여 명과 여몽, 장음, 능통, 감령 등과 함께 소유진 북쪽에서 천천히 후퇴 중이었는데요. 멀리서 오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본 장료는 다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퇴각하는 적을 뒤에서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각할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했죠. 그런데 손권은 그렇게 처맞고도 위나라군을 얕봤는지 장료가 급습해 들어올 때 오나라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후 오나라군은 처참하다시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여몽과 능통은 죽으림을 다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감령은 이미 사기가 꺾여 어쩔 줄 몰라 하던 군악대를 향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라고 죽어라 소리쳤죠. 후방에 있던 반장은 기습을 받은 오군을 보고 즉시 병력을 이끌고 달려갔는데 가는 도중 도망치고 있던 오나라 병사 2명을 죽이면서 도망가는 자는 죽일 거라고 소리치며 다시 병사들이 위군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란에 빠진 오나라군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진무는 결국 전사해버렸으며 송겸과 서성도 격렬한 전투를 버티지 못하고 퇴각해버렸죠. 이때 손권 또한 활을 쏘며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요. 당시 오군 상황은 군주까지도 전투에 임해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권의 모습을 장료도 보고 있었죠. 이때 능통은 자신이 직접 키운 300여 명의 정예병의 힘으로 손권을 위군의 포위에서 벗어나게 했고 손권이 포위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장료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겨우 벗어난 손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다 하재가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줬던 덕에 위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오나라 대부분의 장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서성은 자신의 창까지 잃어버리는 굴욕을 맛봤으며 오나라군은 정말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능통은 자신이 직접 키운 정예병 300명을 모두 잃었고 자신도 엄청난 부상을 당한 채 강 쪽으로 도망친 뒤 다리가 끊겨 있는 것을 보고 갑옷을 입은 상태로 헤엄쳐 손권이 타고 있던 배에 겨우 도착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사실 장수들은 전쟁 때 대체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은 드문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모든 장수들이 일개 병사들처럼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으며 심지어 오나라의 군주인 손권마저도 활을 쏘며 싸우다가 겨우 살아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합비 전투는 오나라의 참패로 끝이 났고 장료는 이후 오나라의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한편 능통은 자신의 정예병들이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된 후 펑펑 울었는데 이에 손권은 직접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료는 항복한 오나라 장수에게 자줏빛 수염의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항복한 오나라 장수가 그는 손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장료와 악진은 서로 가만히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사들을 이끌고 뛰쳐나갔고 급히 손권의 뒤를 추격했지만 이미 오군은 멀리 퇴각하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훗날 승전보를 접한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장료를 정동장군에 임명했죠. 또한 216년 조조가 다시 손권을 공격하러 갈 때 장료가 싸웠던 전장에 들러 오랫동안 둘러보면서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껏 합비 전투가 워낙 믿기 힘든 전투였다 보니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연희에서만 나오는 낙관 중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이 역시 장료는 장료인 것 같네요. 낙관 중의 소설 삼국지연희는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작가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낙관 중의 각색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극적으로 바꿔주면서 지금까지도 삼국지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줬지만 덕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는 다르게 기록된 경우도 많다고 하죠. 오늘은 과연 삼국지연희와 정사간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관우는 청룡언월도와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관우에게 청룡언월도와 적토마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관우가 유비 장비와 마치 형제처럼 가까웠던 사이인 것은 맞지만 정말로 그들과 의형제를 맺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복숭아밭에서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했다는 도원결의 또한 모두 낙관중의 허구이며 실제 역사서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죠. 그저 유비가 관우 장비와 같은 침대를 함께 쓸 만큼 가까웠다는 기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서는 관우가 자신의 의형제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나오는데, 기록에 따르면 관우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잘 대해주었지만 사대부에게는 강하게 나오는 강약약강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그의 동생인 장비는 연희에서 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중요한 순간 일을 망치더니 마지막에는 술을 마시고 부하를 매질하다 목숨을 잃게 되지만, 정사에서는 장비가 술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뛰어난 무력에 비해 단순무식한 격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장비는 유비군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뛰어난 통솔력을 가진 야전군 지휘관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만약 장비가 연희에 나온 대로 부하들을 거칠게 다루기만 했다면 그런 뛰어난 통솔력을 보여주며 부대를 잘 지휘하기가 힘들었겠죠. 정사에 따르면 장비는 군자라고 할 만한 인물에게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소인배는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하들에게 가혹했다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삼국지에서 무력 최강자로 알려져 있는 여포인데, 여포의 경우 실제로도 용맹한 장수로 이름나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희에서 나왔던 동탁 토벌전 당시 호로관에서 유비 삼형제와 대결을 벌인 것이나 무안국 공손찬 등 다른 제후들의 장수들과 싸운 기록, 그리고 조조와의 대결에서 허저 전희 하우돈 등 무려 6명의 장수를 한꺼번에 상대했다는 기록은 모두 낙관중의 창작이라고 하죠. 정사에 기록된 여포의 1대1 대결은 곽사와의 싸움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삼국지연희 그리고 목게임회사의 삼국지 시리즈에서 여포의 이미지 때문에 여포가 단순무식하게 돌격만 할 줄 아는 멧돼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역사 속에서의 여포는 삼국지 시대 군사적인 능력으로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조조를 상대로 야전과 수성전을 포함해 몇 번이나 승리를 거뒀을 만큼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장수입니다. 다만 여포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의 부대를 끌고 집단 전투를 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한 세력의 대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조조에게 패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연희에서는 여포가 정원을 양아버지로 섬겼다가 그를 죽이고 동탁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장비에게 아비를 셋이나 둔 패류나라는 욕을 먹기도 하는데, 여포가 주인을 밥 먹듯이 바꾼 건 맞지만 아버지를 바꾼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에서는 여포가 초선만을 사랑하는 순정남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여포는 부하들의 아내를 건드릴 만큼 호색한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연희에서 제대로 너프를 맞은 인물 중 하나인 고순입니다. 연희에서는 그저 말없고 우직한 여포의 부하장수 중 하나로 등장하며 마지막까지 여포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보이는 모습만이 장점인 장수일 뿐이지만, 실제 고순은 함진영이라는 부대를 이끌던 여포군의 에이스였으며 유비 하우돈과 전투를 벌여 그들을 격파해버릴 만큼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은 고순이 여포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장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포는 고순이 충성스러운 장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믿지 못한 채 고순의 군사를 모두 빼앗아버리고는 친척이었던 위속에게 주었고, 전투가 있을 때만 위속의 군사를 고순에게 잠시 빌려줘서 싸우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우는 안 해주면서 필요할 때만 고순을 이용해 먹겠다는 굉장히 염치 없고 비열한 행동을 한 셈인데, 여포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고순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조와 함께하다가 여포의 책사가 된 진궁은 연희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갈 때 조조의 의기에 감동해서 그를 따르기로 했지만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조조 곁을 떠나 여포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죠. 조조가 세력을 일으킬 때 진궁이 함께 했던 것은 분명 사실이며 조조가 진궁을 매우 아꼈던 것 또한 사실이지만, 조조가 여백사를 죽일 때 진궁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가 어떤 이유로 조조를 배신하고 여포에게로 갔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조조가 서주대학살을 일으켰을 때 그 끔찍한 학살극을 보고 조조에게 실망해 그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유명한 일화들에 대한 사실도 알려드리자면,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고 왔다는 일화는 거짓이며, 사실 화웅은 손견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방천화극이나 청룡언월도 장팔사모 같은 무기들은 모두 삼국시대 이후에나 등장한 것으로 모두 낙관중의 창작이라고 합니다. 유비가 안유연의 현위로 있던 시절 장비가 도구를 매질했던 사건에서 사실 도구를 때렸던 것은 장비가 아니라 유비였고, 조조의 밑에 있던 유비 세력이 원수를 치고 난 후 서주로 갔을 때 관우가 차주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실제로 차주를 죽인 것은 유비였죠. 조조의 곁을 떠난 관우를 뒤쫓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최양도 201년 연암에서 유벽의 무리와 함께하던 유비와 전투를 벌이다가 유비에게 격파당하며 그에게 목숨을 잃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관우가 조조를 떠날 때 자신의 길을 가로막은 6장수를 벤 오관참 6장 사건도 모두 연희에서 지어낸 허구이며 정사에서 조조는 관우를 쿨하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오기 전 유비의 참모로 활약했다고 알려진 서서는 유비의 밑에 있을 때 별다른 활약을 한 것이 없고 조조가 거짓으로 서서 어머니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며 서서의 어머니가 위군에 붙잡히면서 위에 항복을 한 것이라고 하죠.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제갈량이 처음으로 활약한 방망파 전투에서도 하우돈을 물리친 것은 유비였다고 하는데요. 방망파 전투가 일어난 것이 202년인데 제갈량이 유비를 섬기기 시작한 것은 207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조조가 남방정벌을 시작하자 조조에게 형주를 내주고 항복한 유종은 조조가 낸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았으며 적벽대전에서 손권을 비롯한 오나라의 인물들을 설득해 위와 싸우게 만든 것도 제갈량이 아니라 주유가 한 일이었다고 하죠. 연희에서는 마침내 적벽대전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감택이 황계의 편지를 들고 가 조조를 속이고 방통 또한 쇠사슬로 배를 묶는 연안개를 써서 조조군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나와 있지만 감택은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학자이며 방통 또한 적벽대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왔다는 것 또한 당연히 소설이며 실제로 적벽대전에서 맹활약을 한 것은 주유와 유비라고 하죠. 연희에서 주유는 몇 번이나 제갈량에게 농락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서천을 정벌하러 가는 척 유비를 치려는 계책마저 제갈량에게 들통나면서 분통을 터뜨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주유는 실제로 제갈량과는 아예 만난 적도 없으며 서천을 정벌하려는 그의 계획도 유비와 제갈량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상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초계 장송이 조조에게 항복하려다 푸대접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비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감동해서 준비해온 서촉의 지도를 바치는 장면도 사실은 지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유비가 서촉의 지형에 대해 물어보자 장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를 만들어서 유비에게 바친 것이라고 하네요.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후 관우 장비 좋은 마초 황충을 5호대 장군으로 임명했다고 알려졌는데 5호대 장군은 정사에서는 없었던 칭호이며 조운을 뺀 나머지 4명을 각각 전장군, 우장군, 좌장군, 후장군의 사방장군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19년 번성전투에서 관우가 독화살에 맞자 화타가 치료했다는 일화도 있는데 사실 화타는 208년 병에 걸린 조조를 치료해주는 것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 고문을 당해 죽은 상태였다고 하죠. 제갈량이 5차례에 걸쳐 위나라를 침공하는 북벌을 일으켰을 때 1차 북벌에서 사마이의 계략으로 위가 가정을 다시 빼앗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 위군의 총사령관은 장압이었으며 실제로 가정전투에서 활약한 것 또한 장압이었습니다. 가정전투 패배 후 사마이가 추격을 해왔을 때 제갈량이 일부러 허세를 부리며 성을 비워두는 공성계를 펼치자 두려움을 느낀 사마이가 후퇴했다는 일화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사마이는 형주의 도독이었기 때문에 완성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갈량이 자신이 죽은 후 사마이가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닮은 나무 인형을 내세우며 죽은 공명이 산중달을 쫓아냈다는 이야기 또한 유명한데 정사에서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가 병사들을 끌고 추격을 해오자 강유와 양이가 오히려 추격해오는 위군을 공격할 것처럼 북을 울리며 대응했고 그 기세에 놀란 사마이가 더 이상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 속 영웅들에게는 모든 전장을 함께 누비던 자신만의 애마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마렌고, 돈키호테의 로시난테, 알렉산드로스의 부케팔로스, 항우의 오추마, 그리고 이성계의 유린청 등 영웅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명마들이 많았고 그 말들의 이름 또한 널리 알려져 있었죠. 유린청은 이성계와 함께 수많은 전쟁을 누비며 화살을 3번이나 맞기도 했는데 이성계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았던 덕분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성계는 유린청이 세상을 떠나자 관을 짜서 장사를 지내주었고 돌구유를 만들어 함께 묻어줬을 만큼 아꼈다고 하죠. 삼국지의 영웅들 역시 자신의 애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애마들을 목숨처럼 아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국지에 나온 여러 명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알려진 그 유명한 여포의 애마 적토입니다. 적토는 동탁이 타다가 나중에 여포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그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죠. 정사 삼국지에서 배송지가 여포에 대해 기술하면서 적토에 대해서도 짧게 기록했는데 여포가 타는 적토는 성으로 달려가서 해자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중여포 마중적토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적토는 관우의 말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토에 대한 이야기는 여포가 죽은 이후 조조가 적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로 줬고 이후 관우가 죽고 나서 적토 역시 물도 음식도 먹지 않다가 결국 주인인 관우를 따라 굶어 죽은 의리 있는 말이다 라고 삼국지연의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관우의 애마였다는 이야기들은 모두 나관중이 소설의 재미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정사에는 여포가 적토라는 좋은 말을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적토가 관우에게 갔다는 이야기도 없다고 하죠. 즉 적토마는 관우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비의 애마인 정노입니다. 정노는 상마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의 관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 이마 부분에 있는 흰점이 이불지나 앞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바로 정노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로는 주인이 탔을 경우 처형을 당하게 되는 불운을 몰고 온다고 해서 흉마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 삼국지 촉서 선주전의 주석에 따르면 채모와 괴월이 유비의 목숨을 노렸을 때 유비가 연회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왔고 정로를 타고 도망가다가 만난 넓은 협곡을 뛰어넘어 유비를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태평어람에는 유비가 정로를 얻게 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비가 조조의 진영에서 지낼 때 조조가 말을 선물해 줬는데 조조는 유비를 마국간에 가서 수많은 명마들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말을 한 마리 고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0마리가 넘는 명마가 있었지만 유비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고르지 않고 있다가 다른 마국간에서 뼈가 앙상하고 볼품없이 야윈 정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은 흉마라고 하면서 다시 고르라고 했지만 유비는 정로를 어루만지며 자신은 이 말이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비는 말도 볼 줄 모른다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비는 정로를 잘 보살피며 잘 먹여 정로는 살도 많이 찌게 되었고 형주로 도망칠 때 정로의 발이 엄청나게 빨라 추격을 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방통에 말이 난리를 치자 유비가 자신의 말이던 정로를 타고 가라며 줬는데 이후 유장군은 정로를 탄 방통을 유비로 오인해 표적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로는 역시 흉마라고 마무리 지어졌죠. 다음은 조조의 애마 절영과 조왕비전입니다. 절영의 뜻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말이라는 의미이죠. 위서에 따르면 조조가 완성해서 장수에게 공격당하고 도망칠 때 탔던 말이 바로 절영인데 이때 절영은 뺨과 다리에 화살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을 때 동탁은 조조에게 명마 한 마리를 선물로 줬는데 그 말이 절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또한 장수에게 공격당해 도망칠 때 뺨과 다리뿐만 아니라 눈에 화살을 맞았는데도 계속 달렸을 정도로 강인한 말로 묘사되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고 나중에 조조가 살아남은 이후 자신을 지키다 죽은 조조의 맏아들 조왕과 조카 조한민, 맹장 전이의 장례를 지낼 때 절영도 함께 제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왕비전은 발굽이 노랗고 번개같이 빠르게 달린다는 뜻인데요. 조왕비전은 기질이 굉장히 비범해서 전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는 전쟁 중에는 다른 말을 타고 전투에 임했다가 나중에 개선을 할 때는 조왕비전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가 사냥을 할 때 조왕비전을 탔다고 언급되는데 사슴이 도망치는 걸 조왕비전을 타고 쫓아가면 순식간에 따라잡아 바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조조가 탔던 말 이 한마디로 명마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 여러 삼국지 게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비에게 정로가 있고 조조에게 절영과 조왕비전이 있으면 손권에게는 옥룡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죠. 합비전투에서 장료에게 대패한 손권은 이 옥룡을 타고 도망을 치다가 소사교를 건너는데 다리 중간쯤 도착했을 때 다리에 약 한 장 정도가 끊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뒤에서는 적의 추격군이 쫓아오는 중이었기에 손권은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리가 말을 뒤로 좀 물린 후 멈추지 않고 달려오면 말이 다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손권은 그의 말을 따르니 옥룡이 날아올라 3m나 되는 거리를 넘어갈 수 있었으며 그렇게 손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죠. 다음 명마는 마초가 타고 다니던 사리비입니다. 마초는 허저와 장비 등 맹장들과 막상막하의 무용을 펼치던 인물인데 무용뿐만 아니라 그는 야전에서의 지휘 능력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어쨌든 장비와 1대1 승부를 겨룰 때 300여합을 싸우면서도 승부를 내지 못했는데 이때 타고 있었던 말이 바로 사리비입니다. 또한 조조와의 전쟁 중에 말을 타고 달려가 조조의 수염을 베었을 때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 절영이었다고 하죠. 절영을 타고 달리는 조조를 쫓아가 수염을 베었을 정도면 사리비의 속도도 엄청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다음 명마는 바로 조야옥사자라고 하는 조운의 애마입니다. 장판파 전투에서 조운이 어린 유선을 안고 조조의 100만 대군이 가로막고 있던 아수라장을 함께 헤쳐나왔던 명마이죠. 이때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다시 뛰어올라 조운을 사지에서 구해낸 말이기도 합니다. 조야옥사자는 옥난백룡구라고도 불리는데 머리에 뿔이 나고 몸에는 비늘이 있는 전설의 풍신용작에 빗대어 세룡작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설이 있기도 하죠. 다음 명마는 바로 오운답설이라고 불리는 장비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옥추라고도 불렸는데요. 적토마가 빨간색이었다면 오운답설은 온몸이 새까만 말이었다고 하죠. 장비가 장판교에서 홀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고 있을 때 타고 있던 말이 바로 이 오운답설이었으며 마초와 싸울 때 타고 있던 말도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명마는 바로 황충의 애마인 요원아입니다. 황충이 관우와 수백합을 겨룰 때도 타고 있던 말이 바로 이 요원아인데 다른 거친 성격을 가졌던 명마들과는 달리 이 요원아의 성격은 굉장히 온건한 편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죠. 왜냐하면 황충의 주특기가 바로 백발백중의 활솜씨인데 말을 탄 채로 활을 쏠 때 말이 자꾸 움직이면 조준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충은 요원아 위에서도 백보천양의 활솜씨를 뽐내었다고 하죠. 다음 명마는 바로 경범이라는 조진의 명마입니다. 경범에서 범자가 바로 도치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요.
말의 빠르기가 거센 바람에 돛을 올리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그리고 사마이에게는 오손이라는 애마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계략에 빠져 군영 밖으로 유인되어 나왔을 때 제갈량의 술책에 빠진 걸 알게 된 사마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난 속도로 혼자 도망친 적이 있었죠. 그때 타고 있던 말이 바로 이 오손이었는데 조금 안전한 지역까지 도망친 뒤 그의 부하들이 먼 곳에서 이제 그만 멈추라고 외치자 사마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말 역시 절영과 조야옥사자처럼 명마였다고 하죠. 또한 온몸에서 피와 같은 붉은 땀을 흘린다는 명마인 한열마가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왕상이 탄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피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피부가 붉은색이라 땀을 흘리면 피가 흘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반동탕연합군의 선봉장이던 손견에게도 자신의 애마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화종마였는데요. 손견이 화종마를 타고 붉은 두건을 쓴 채 고정도를 휘두르며 달려오면 적병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외에도 곽가의 백설, 육손의 백합, 조식의 자성 등 수많은 명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수많은 영웅들은 자신의 목숨을 말에게 맡기기도 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